자, 심화이론 과정 2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87페이지예요. 네, 187페이지 하단 보시면 4절 공업입지다 소개되어 있죠. 예, 사실 4절 공업입지 이 부분은 출제 비율이 좀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챕터 공업지 입지 요건이다. 이분은 중요성 없습니다. 생략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188페이지입니다. 2번 챕터 공업 입지론이다 소개되는데 이 공업 입지론은 공장이 어디 들어서는 게 최적일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네, 이는 종종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 챕터 공업 입지론 옆에다가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예, 대표되는 이론이 바로 양보를 1번에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배버는 비용 최소화의 원리 이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비용 최소화의 원리다.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점이 공장에서 어때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배버의 공업 입지론의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최소 비용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점이 공장에서 최적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참 배버는 공장에서 최적의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송비가 있지요. 수송비는 운송비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다음은 노동력은 임금이다 또는 인건비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집적력, 이때 집적이다. 이건 뭡니까? 집적 이게 아니에요. 집적이라는 것은 모여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여들면서 얻는 이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적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버는 수송비, 노동력, 집적력 이걸 고려해서 공장에서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배버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그래서 먼저 노동력, 집적력 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면서 수송비 역시 어때? 비용이죠. 그럼 수송비 비용이 어때? 가장 적게 든 점을 찾아야 돼서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 점을 먼저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수송비는 크게 두 층에서 발생하죠. 먼저 원료를 싣고 어떻습니까? 공장까지 와야 되겠지요. 지금 원료를 싣고 공장까지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생산과 관련된 수송비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야 되겠지요. 이때도 수송비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는 판매와 관련된 수송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와 무게에 비례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와 무게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겠죠. 물론 거리가 갈수록 수송비는 적게 들겠죠. 또 원료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수송비는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팔겠죠. 이때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고 제품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수송비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참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와 무게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송비는 크게 두 층에서 발생하겠죠. 생산에 있어서 드는 수송비가 있고 판매에 있어서 드는 수송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둘을 합한 게 결국 뭡니까? 총 수송비다 할 수 있겠죠. 참 생산에서 드는 수송비와 판매 수송비를 합한 총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 점이 공장에서 최적의 장소가 된다는 건 수송비만 고려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예를 합시다. 여기가 P 지점이 있어요. P 지점이 수송비만 고려했을 때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든 수송비와 판매 든 수송비 이걸 합한 게 총 수송비죠. 참 생산과 판매에서 든 수송비 합 이게 가장 적게 든 점이 P 지점이다. 그럼 수송비만 고려했을 때는 P 지점이 공장에서 최적의 장소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단계로 뭘 고려합니까? 노동력을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L 지점이 있어요. L 지점인데 L 점이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노동력이 풍부해서 임금이 저렴하더라라는 이야기요. 임금이 저런데
단위당 10이 저렴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위당 10이 저렴하다 그래서 공장 최저점은 P에서 L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가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보세요. B점이 수송비용 고렸을 때 수송비용 두 첨이 그랬죠. 생산과 판매에 있어 드는 수송비 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생산과 판매에 있어 드는 수송비 합 이 자체가 가장 적게 되는 P지점이에요. 그러나 P점을 벗어나면 수송비는 어때? 당연히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점에서 L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당연히 수송비가 어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단위당 수송비가 30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0이 증가하는데 L점에서는 노동유품에서 임금이 어때? 저렴하더라. 단위당 10 저렴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를 가져간다면 결국 L점이 전체의 관점은 비용은 어때? 더 많이 나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이때 공장은 P점에서 L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L점이 노동유품에서 임금이 저렴하더라. 이래서 단위당 50 저렴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P점에서 L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수송비는 어떻습니까? 30이 증가하죠. 그렇지만 임금이 단위당 50이 저렴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위당 30이 수송비가 증가할지도 임금이 단위당 50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이라면 L점 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때? 공장의 최적 입지는 P에서 L로 어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이제 증가하는 수송비를 어떻습니까?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증가하는 수송비 이일 통해서는 단위당 30이죠. 이걸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어때? 임금이 저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증가한 수송비를 상쇄시킬 만큼 임금이 저렴한 적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노동력을 고려한다.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직접 이익을 어때?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직접 이익은 모여들면서 얻는 이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여들면서 얻는 이익은 어때?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직접 이익이 최대는 이 점을 찾아서 비용이 가장 적게 있는 점이 공제설 최적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버는 공제설 최적의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세 가지를 고려했다는 이야기예요. 뭘 고려했습니까? 수송비, 즉 운송비죠. 다음 노동력, 즉 임금이나 인건비다. 다음 집적력, 집적 이익이다 할 수 있겠죠. 이 중에 베버가 가장 중시한 건 뭐였습니까? 수송비였죠. 왜? P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송비를 가장 중시했다. 그래서 1단계가 뭡니까? 1단계가 바로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 점을 찾는 거지요. 수송비는 크게 두 층에 발생한다. 생산에 있어서 드는 수송비가 있고 판매에 드는 수송비가 있다. 이 둘 합한 값이 가장 적게 됨을 먼저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증가하는 수송비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저렴한 적을 찾는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직접 이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런 일도 보시고 이제 교재 한 번 더 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이제 188페이지예요. 양월 1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를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베버는 비용 최소의 원리 입각하여 이처럼 비용 최소의 원리가 있다랬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 즉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어때? 최적의 공업 입지하였다. 따라서 가르칠 것 보세요. 베버의 이 같은 이론은 어때? 최소 비용 이론이란다. 그래서 제목 보고 연상해보세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 공제설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다. 표현합니다. 다음 하단에 봅시다. 편과 2번 주요 내용이다. 소인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또 1번 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인 수송비, 노동력, 집적력 등을 고려하여 자 우리 설명드렸죠? 수송비, 노동력, 집적력 등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최적의 공업 입지를 결정한 이론으로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럼 이 셋 중에 베버가 가장 중시한 게 뭐였습니까? 수송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예요. 다른 비용이 일자할 경우 생산 및 판매에 드는 수송비 합이 최소인 지점이 최적입니다. 결국 다른 조건 일자다. 수송비만 먼저 고려하자는 이야기야. 그럼 수송비만 먼저 고려해서 어때? 생산과 판매에 있어 드는 어떤 수송비의 합이죠.
예, 이게 최소인 지점이 바로 이제 수송비가 고려했을 때 최적 입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진 거리에 비례한다. 그리고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와 무게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다음 단계 뭡니까? 2단계가 되겠지요. 저렴한 노동력인 지점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때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점이란 수송비 증가폭을 노동비 절감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그래서 설명했죠. 수송비 증가폭을 이제 이 임금이 저렴하다. 상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4번 봅시다. 다음 단계로 3단계가 되겠지요. 집적력, 즉 집적의 이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점을 고려했다. 집적 이익이란 여러 공장이 한 지역에 직접 모여들면서 얻는 이익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번 결국 최적의 공업 입지는 최소 수송비 지점이다. 수송비가 가장 적게 있는 지점이지요.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저렴한 노동력 있는 지점이다. 참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점 뭡니까? 증가하는 수송비를 상쇄시킬 수만큼 임금이 저렴한 지역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직접 이익을 유발시키는 지점이 된다. 이 순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업 입지론이다. 공장이 어디서 성립될 것인가 가장 대표된 이론인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골에 보시면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 소개했죠? 이분은 뭐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된 적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감히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공업 입지론 관해서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분만 정리 좀 되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챕터 보시면 공업 입지 지향성이다. 소개했죠? 이분도 과거에 출제가 자주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최근은 좀 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 공업 입지 지향성이다. 이분은 공장이 어느 쪽에 들어서는 게 유리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버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수송비, 노동력, 집정력 이걸 고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수송비는 적게든 지점이 돼야 되겠죠. 좀 원료 산지에 가까이 입장해서 공장이 원료 산지 가까이 입장해서 수송비를 줄이려면 공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원료 가까이에 입지해야 되겠지요. 이걸 가려서 흔히 우리가 원료 지향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자원 지향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시장 가까이에 입주하면서 수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장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를 가려서 시장 지향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소비 지향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원료 지향형 하면 원료 가까이에 입장으로서 수송비를 줄일 수 있더라. 그래서 공장이 원료 가까이에 입지하고자 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 지향형이다. 시장 가까이 입장은 왜 시장 가까이 입장에서 수송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189페이지 하단 양골의 1번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봅시다. 원료 산지 가까이 입장으로서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공장은 원료 산지 가까이 입장을 선호한다. 이를 뭐랍니까? 원료 지향형 또는 자원 지향형이다 표현하겠죠. 다음 질문 또한 시장 가까이 입장으로서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공장은 시장 가까이 입장을 선호하겠죠. 이를 시장 지향형 또는 소비 지향형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원료 지향형을 선호하는 건지 시장 지향형을 선호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90페이지를 보세요. 190페이지는 보충학습 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충학습 박스 보시면 원료 및 원료 지수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은 우리가 생각합시다. 원료에도 원료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편제 원료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국지 원료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보편 원료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요것부터 정리합시다. 편제 원료는 말 그대로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정지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원료다. 자, 이래서 석회석, 철광석 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정지에 가야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편제 원료를 취급하는
공장이나 산업이다. 이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 입장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원료 쪽으로 입장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이는 원료 지향형을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편 원료라는 게 있어요. 보편 원료는 쉽게 이상하세요. 원료가 보편 쪽으로 널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국 어디선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공장이 여기 들어서나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이나 공기 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어디 들어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 쪽으로 널려 있다. 이걸 우리가 보편 원료다라는 거. 자 보세요. 그럼 보편 원료. 그래서 공기 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어디 들어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생산에 쓰던 수송비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럼 수송비할 때 판매에 있어서 드는 수송비 이것만 존재하겠지요. 그럼 판매에 쓰는 수송비 이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송비 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입장이 유리합니까? 시장 가까이 입장이 유리하다. 그래서 보편 원료를 취급하는 공장이나 산업은 어때?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은 원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료지수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제품의 무게다라는 이야기. 흔히 중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무게다. 제품의 무게에 대한 현재 원료의 또는 국지 원료의 무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료지수를 구하는 것이다. 사실 보편 원료는 전국 어디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료 싣고 공장까지 오는데 수송비 어때? 자, 생산시 든 수송비는 없다 그랬죠? 발생자이기 때문에 결국 보편을 제하고 편제 원료만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제품의 무게에 대한 편제 원료의 무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료 지수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때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그럼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이야기는 결국 어때? 이제 원료와 제품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무겁습니까? 원료가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당초 원료는 이렇게 무거웠어요. 무거운데 제품 만들어놓으니까 가벼워졌다 이야기죠. 그럼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야기는 결국 어때? 중량 감소 산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 지수 1보다 크다. 무슨 의미? 중량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표로 시멘트 산업 같은 걸 들어볼 수 있겠죠. 이는 어느 쪽의 입장이 유리하신가? 자 보세요. 원료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죠. 수송비 쪽에서는 어느 쪽에 있어요? 원료 쪽으로 가야 되겠죠. 왜? 원료가 더 무거우니까 원료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는 이 원료 지향형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 원료와 제품 뭐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제품이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품이 더 무겁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원료는 가볍지요. 원료는 가볍지만 제품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 이렇게 더 무거워졌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중량이 어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중량 증가 산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맥주나 청량음료 대표 이해가 되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이참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제품이 더 무겁죠. 자 중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참 제품이 더 무겁기 때문에 수송비 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시장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얘는 시장 지향형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는 어때? 당연히 원료 지향형을 선호한다. 즉 중량 감소는 원료 지향형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시장 지향형을 선호하겠죠. 즉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이분 통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중량 감소 산업이다. 어때? 무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야. 그럼 무게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원료 무게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죠. 원료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원료 지향형. 그럼 중량 증가 산업이에요. 중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제품이 더 무거워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제품 무거우니까 수송비 쪽에서 어때? 시장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이 교재에서는 190페이지에 보충서 박스에 원료 및 원료지수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원료의 종류 다 설명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원료지수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4번 보시면 기억번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면 이는 어때? 중량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원료 지향형을 선호한다. 다음 니은번 보세요. 원료지수가 1보다 작습니다. 이는 중량 증가 산업이 되겠죠?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190페이지 상단으로 올라가 봅시다. 190페이지 상단 봅시다. 상단 보시면 이제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 들어있는데 이 박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박스 첫 번째 건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기억번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한 공장이다. 우리 설명드렸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나 산업은 뭡니까? 원료 쪽으로. 원료 지향형을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번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이야기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이는 어때? 원료 지향형을 선호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대표로 시멘트 산업 들어볼 수 있겠죠? 원료 지향형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디귿번 보세요. 보시면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써요. 그럼 원료를 싣고 어떻습니까? 공장까지 오는데 썩어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부패하기 쉬운 원료니까. 그럼 공장 어느 쪽으로 했어요? 원료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혼동하지 마세요. 자, 원료가 어때? 부패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원료를 싣고 공장가 온데 썩어버리기 때문에 공장 당연히 때 원료 쪽으로 입자는 게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 공장이다. 이도 원료 지향형을 선호한다. 대표로 버터라든지 치즈, 생선, 통조림 산업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그 아래 거 봅시다. 기억번. 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 공장이다. 우리 설명했죠? 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 공장이다. 이는 어때?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2번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네요. 그럼 어때?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원료보다 제품이 너무 무겁죠? 어느 쪽으로 됩니까? 시장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중량 증가 산업이다. 자, 중량 증가 산업이다. 무게가 늘었죠? 어때? 제품이 더 무겁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때? 시장 쪽으로 가야 되겠죠?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디귿번 보세요. 이제 완제품의 부패성이 심하거나 파손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제품의 부패가 부패성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제빵이나 두부 이처럼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럼 빨리 팔아야 되겠지요. 어느 쪽으로 됩니까? 시장 쪽으로 나서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파손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어떻습니까? 이제 시장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리 이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 그리고 완제품의 부패성이 심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산업이다. 이것도 어때?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번 보세요.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원료는 비효율 거래가 멀겠죠? 시장 쪽으로 입장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민번 소비자와의 잦은 접촉을 필요한다 해서 패션 산업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이도 이제 소비자와의 잦은 접촉을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가까이에 입장이 유리하겠죠. 시장 지향형을 선호한다. 이래서 이제 구별이 좀 되시면 되겠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원료 쪽에 원료 가까이 입장이 유리하느냐, 시장 가까이 입장이 유리하느냐 이것만 잘 따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단 내려옵시다. 하단 내시면 보천스 박스의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적환 지점이다라는 게 있어요. 적환 지점은 뭘 의미할 것인가? 자, 우리가 쉽게 이래서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가 아주 부족하지요.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을 많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운송선이 뭡니까? 배죠, 배. 배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해외에서 이제 싣고 온다는 이야기야. 싣고 와서 어디 가줍니까? 한국까지 온다는 이야기예요. 온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어떤 이제 공장까지 이제 싣고 가겠죠? 이때 주로 이제 기차를 많이 이용한다 생각합시다. 그럼 처음 이제 운송선이 배에서 기차로 바뀌는 지점이 있죠. 항구. 여기가 바로 뭡니까? 적환지점, 이적지점이다. 이렇게 적환지점을 다른 말로 이적지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적환지점이란 원료나 제품의 수송선이 바뀐 점을 말한다. 그래서 대표로 항구 들어볼 수 있겠지요. 이적지점이라고도 한다. 원료나 제품의 수송선이 바뀜에 따라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착환지점. 예를 들어서 한국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 수송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장 입지에 유리하다라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한국 근처에 공장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도로 이해하시면 이제 수송비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되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관련해서 살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를 보세요. 자, 양괄호 2번 이 부분이 되겠지요. 자, 노동 집약적 산업이란 이야기예요. 또한 미숙용공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다.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풍부해서 임금이 어때? 저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이를 어때? 우리가 노동 지향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노동 지향형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섬유라든지 의류, 신발 이 같은 산업을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호 3번이에요. 집정력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여드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첫 번째 보세요. 운송비의 비중이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운송 비중이 적지만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이다. 그럼 이 같은 경우 모여있는 게 유리하겠죠. 다음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이야기. 모여드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집적 지역에 입장으로서 모여 있음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집적 지역의 입장을 선택하고 모여드는 걸 선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집적 지향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집적 지향형이다 표현합니다. 대표로 석유 화학공업을 들어볼 수 있다. 자, 우리나라에 어때? 석유 화학 단지 자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단지에 다들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대표니까 석유 화학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저희들이 이제 수송비 관련해서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이야기 드렸죠. 다음 노동력 관련해서 노동 지향형, 다음 집정력 관련해서 집적 지향형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회 때 출제했던 문제네요. 배버의 공업 입장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봅시다. 생산자는 합리적 경쟁이라 가정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 이 같은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내용이에요. 다음 2번 봅시다.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기업의 최적 입지로 한다. 어때? 최소 비용이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점이 공장에서 어때?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다음 3번 보세요.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을 제시하였다. 이제 배번은 세 가지를 고려했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겠습니까? 수송비. 다음 노동력이죠. 다른 말로 인건비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 집적 이익이다. 이 세 가지를 고려했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4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돼 있죠. 일단 거기가 끊어보세요. 그러세요. 자, 우리가 어때? 1단계는 수송비가 가장 적게 있는 지점이죠. 2단계는 어때? 노동력을 고려한 거죠. 3단계는 집정력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수송비, 인건비, 집적 순으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각 요인이 최소가 된 지점의 입장, 여기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죠. 자, 보세요. 수송비는 최소화된 점, 가장 적게 된 점이지요. 그렇지만 다음 노동력, 인건비가 가장 적게 된 점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설명했죠. 증가는 수송비를 상쇄시킬 수만큼 임금이 어때? 저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잘못된 건 뭡니까? 집적 이익이 최소가 된 점이 아니죠. 집적 이익은 뭐이들면서 얻는 이익이니까 이는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가 돼야 되겠지요. 따라서 뒷집은 각 요인이 최소가 된 지점의 입장, 이는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했지요. 먼저 1단계 뭡니까? 1단계가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다. 이걸 찾는 거지요. 수송비는 크게 두 측면에 있다. 생산에 있었던 수송비, 판매했던 수송비가 있죠. 이 둘 합한 총 수송비가 가장 적게 점을 먼저 찾는 거고, 다음 단계는 뭡니까? 노동력, 임금, 인건비를 고려하겠다. 그래서 증가는 수송비를 상쇄시킬 수만큼 임금이 어때? 저렴한 적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모여들면서 얻는 이익, 집적 이익은 어때? 최대가 돼야 되겠죠? 최대된 점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뒷점이 잘못되어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5번 봅시다. 보시면 이제 5번은 등 비용선이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전에 P 이 점이 수송변 고렸을 때 수송변 때 가장 적게 된 지점이다 말씀했죠. 그럼 P점을 벗어나면 수송변 어때? 증가하겠지요. 증가인데 증가인데 우리 생각합시다. P점을 벗어나면 자 이만큼 벗어났어요. 벗어나니까 단위당 수송비가 어때? 10이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야. 또 P점부터 이만큼 벗어났어요. 단위당 수송비가 10이 증가하더라. P점부터 이만큼 벗어났습니다. 단위당 수송비가 어때? 10이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점 P점을 벗어나면 수송비 증가인데 증가한 크기가 어때? 같은 지점이 있죠. 같은 지점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지점. 이게 이제 증가한 수송비가 어때? 같은 지점이다. 그럼 이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으로 어때? 나타내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선을 가려서 뭘 할 것인가? 바로 등 비용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 비용선이다. 비용이 등 같다는 얘기죠. 같게 된 점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 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자, 등 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부터 자 P점이 최소 수송비 지점이지요. 이 지점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자 이 사람이니까 단위당 10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이 지점을 어떻습니까?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 한다? 등 비용선이란다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은 어때? 맞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죠? 자, 틀리면 찾기가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소 이제 까다로운 유형이 문제있다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4번 뒤집으면 잘못됐죠? 각 요인이 최소화된 지점, 이건 아니라서 아주 쉽게 직접 이익이 최소화된 지점, 이건 아니죠? 최대화 되는 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각 요인마다 최소화된 지점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답은 4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기본 이론 과정이나 심화론 과정이었을 때 설명드리고, 기출 문제도 때 풀어드리고 있죠? 이분들이 앞으로 때 여러분이 기출 문제 풀어보신데요. 굉장히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우리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또 어때? 문제를 풀어보면 반복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 자체가 차곡차곡 지금 쌓여가고 있다. 내공이었대.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4절. 공업 입지는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여름교재 1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2페이지는 5절 상업 입지다 소개되고 있는데 상업 입지는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다.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입니다. 자, 1번 챕터는 상권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상권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제 양월 1번 내용이요. 상권은 흔히 어때? 우리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배우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혹시 지문에 배우지다 이 표현하면 상권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객이 존재하니까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점포의 매출이 발생한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상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고로 1번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양고로 2번입니다. 상권의 규모다 소개인데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권의 규모도 어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제 밍크 코트가 있어요. 밍코트.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밍코트 사러 어디로 갑니까? 편의점 갑니까? 아니겠죠. 밍코트 사러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유가 있어. 우유. 딸랑 우유 사러 백화점 갑니까? 아니겠죠. 자, 이제 자, 편의점, 슈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구입 빈도라는 게 있습니다. 구입 빈도. 자, 민코트는 자꾸 사는 겁니까? 물론 자꾸 사고야 쉽겠죠. 그렇지만 자꾸 사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구입 빈도는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유는 자꾸 사는 거죠. 구입 빈도는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 상권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백화점과 슈퍼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백화점은 상권의 규모가 어때? 더 크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슈퍼는 백화점에서 상권의 규모는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어때? 상권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상품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아진 경향이 있다. 사실 구입 빈도가 높다는 얘기, 고객들에 대해 자꾸 산다는 이야기야. 그럼 고객들이 자꾸 사면 고객 가까이에 상점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의 상점이 차지하는 상권의 규모는 커지가 작으니까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상품 서비스의 구입 빈도와 상권 규모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점도 이미 또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 거지요. 상품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아진 경향이 있다. 잘못됐죠? 상권의 규모는 오히려 때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양권의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기본 이론에서 밑줄 그어드렸죠? 그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권 3번. 상권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항목 하나를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항목 하나 따집시다. 자, 인구 밀도 높을수록 상권, 즉 배우지로서 조건은 어때? 좋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고객의 소수이 높을수록 상권, 배우지로서 조건은 좋다 할 수 있겠지요. 고객의 사회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고객 밀도 높을수록 상권, 즉 배우지로서 조건은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합을 한번 시켰습니다. 자,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고객 밀도가 낮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좋은 상권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 쉽게 이해가자는 이야기요. 인구 밀도 높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사람이 때 바글바글 거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고객 밀도 낮다는 이야기. 내 가게 찾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좋은 상권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더라도 고객 밀도가 낮으면 좋은 상권이라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 밀도 역시 어때?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한 번 더 살펴드렸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월 4번 내용입니다. 상권의 범위예요. 자, 상권의 범위 이 자체도 항상 고정이 됐을까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권의 범위도 변할 수 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 5번 상권 분석이다라는 건데, 자 이제 상권을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권을 분석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가능 매상고를 파악하는 입지 선정 활동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상권은 뭡니까? 고객이 존재한 적이다. 그죠? 그래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이처럼 상권 분석 일통에서 어때? 상권 분석 일통에서 고객이 존재한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 자, 가능 매상고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매상고 파악하는 입지 선조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참고만 하셔도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193페이지예요. 중간쯤에 양으로 7번 상권의 획정 방법이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 보세요. 입지와 용도가 정해지면 상권을 획정한다는 이야기. 상권을 구획하고 획정하는 접근법에도 업종에 따라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공간 독점법이 있고 시장 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공간 독점법입니다. 편의품점, 체인점 대표인 이해가 되겠지요. 근데 쉽게 이해가자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어때? 편의점이면 바로 옆에 또 편의점 들어설까요? 그러지 않겠죠. 일정한 거리를 띄고 어때? 편의점이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은 이만큼 공간을 어때? 독점을 하게 된다. 이 편의점은 이만큼 공간을 독점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상권을 어때? 구획하고 획정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공간을 독점한다 해서 공간 독점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체인점도 바로 인근에 두진 않겠죠. 일정 거리를 띄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간을 독점한다는 거여서 교재집 보세요. 편의품점이나 체인점, 우체국처럼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 등 지역 독점력이 행사된 업종에 주로 적용되는 게 바로 뭡니까? 공간 독점법이에요. 공간을 독점한다 해서 공간 독점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가 2번 시장 침투법이다. 소개인데 이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 같은 상권이 있습니다. 이 상권 내에 A라는 백화점도 있고 B라는 백화점도 있다. 이때 A 백화점의 상권도 이 부분이 되겠고,
자, B 백화점의 상권도 때 이분이 되겠다. 그럼 A와 B 백화점 때 상권이 어때? 중첩돼 있잖아요. 지금 상권이 중첩, 중복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하고 이제 경쟁을 고려해서 이제 확률로서 이제 상권을 어때? 구획 획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때? 시장 침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세요. 이제 A도 이분이 상권이죠. B도 이분이 상권이라는 이야기예요. A, B 상권이 어때? 예, 중첩되죠.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A도 시장에 침투하고 B도 시장에 침투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서요. 이게 시장 침투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교재 보시면 상원에 상권이 중첩되어 있는 백화점 등 그 부분 대부분의 상권 분석에서 적용되는 게 시장 침투법이지요. 그래서 상권의 중첩을 인정하고 경쟁을 고려해요. 확률적으로 상권을 획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평균 3번 분산시장 접근법이 있어요. 이는 대표가 고급 가구점이다라는 거 분석해보세요. 고급 가구점이다. 자, 이는 어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죠. 예, 자, 고급 가구점 이는 어때?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예, 이 같은 경우는 특정 수요 계층이 있는 곳으로 때 가야 되겠죠. 분산된다냐, 분산다. 그래서 분산시장 접근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가구점처럼 전문화된 상품을 찍은 업종으로서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특정 수요 계층 대상으로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예, 상권일 때 연속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 입지와 용도가 정해지면 예, 상권을 획정하는 접근 방법도 업종에 따라 세 가지가 있다. 공간 독점법, 예, 시장 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이 있다 생각하시고 예, 편의품점, 체인점 다음 뭡니까? 공간을 독점한다. 공간 독점법. 다음 예, 백화점 이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중첩돼 있죠. 시장이 침투되어 있죠. 시장 침투법. 다음 고급 가구점이다. 그럼 특정 수요층 대상이니까 예, 그쪽으로 가야 되죠. 분산된다. 분산시장 접근법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챕터 상권선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상업지의 입조건이 나와 있죠. 중요성 없습니다. 예, 생략합니다. 다음은 3번 챕터 봅시다. 3번 챕터 보시면 상업 입지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근데 상업 입지론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사실 우리 조금 전에 공업 입지론 이야기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었죠. 그래서 공업 입지론은 공장이 어디에 들어서는가 예,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잖아요. 공장이 어디에 들어서는 게 최저일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면 상업 입지론은 예,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생각하시고 이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시험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업 입지론 세 번째부터 옆에다가는 별표 5개 해놓으시기 바랬어요. 상업 입지론 옆에다가는 별표 5개 해놓으시고요. 참 상업 입지론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6가지를 넣어드렸어요. 근데 먼저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넬슨의 소매 입지론, 후보의 입적과 시간 법칙이다. 이렇게 6가지 넣어드렸는데 이 중에 우리 시험에 완전 단골 메뉴가 뭡니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그리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 두 가지가 단골 메뉴예요. 그리고 간혹 한번 출제되는 게 이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나 후보의 입조과 시간 법칙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과정에서 이제 상업 입지론 관련해서는 4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고리 1번. 예,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크리스탈로는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어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다 또는 뭐 재화의 도달 거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이걸 고려해서 도시의 기능이라든지 규모, 뭐 분포,
분포, 수 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용어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이때 최소 요구치다, 재화의 도달 범위다. 이 용어부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최소 요구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중심이 있네요. 그럼 이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상권의 범위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만큼의 상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랄 것인가? 바로 최소 요구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 요구치에서 이 중심이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상권의 범위다. 이게 최소 요구치다라는 겁니다. 다음,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 중심지에서 어디까지 재화를 도달시킬 수 있냐, 쉽게 어디까지 배달해 줄 수 있냐 이야기예요. 여기 그럼 잡으세요. 이제 이처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중심지로부터 결국 여기까지 재화 도달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럼 잡으세요. 이제 이 중심 기능을 수행해서는 최소한 이만큼의 상권이 필요한데, 그런데 재화는 여기까지 도달이 가능하면 최소 필요한 이 상권, 이 부분까지 재화 도달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반면 이제 이 중심에서 이제 여기까지 재화 도달 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재화 도달 시킬 수가 있더라. 그럼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된다, 또는 재화의 도달 거리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잡아서 이 중심부터 여기까지 재화 도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면 이 중심이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상권을 보면 이 부분이지요. 그럼 이 부분만큼은 재화 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제는. 재화 도달 되죠? 사실 여기 보세요. 자, 이 중심부터 재화의 도달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라면 이 중심 기능을 유지해서 필요한 최선의 상권이 최소 요구치, 이 부분만큼 재화 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중심지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자, 이처럼 최소 요구치보다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다라는 이야기예요. 넓다 그러면 이 중심을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상권, 이 부분만큼은 재화 도달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 결국 중심지가 성립된 조건은 뭡니까? 최소 요구치보다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들어 있어야지 중심지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봅시다. 이제 단일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중심이 딱 하나 있다는 이야기. 이처럼 단일의 중심일 때는 원형의 형태로서 배우지가 형성된 것도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좀 이제 원형의 형태로서 배우지가 형성된 게 이상형이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원형 형태로 배우지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있겠죠. 이 중심의 최소 요구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최소치 여기까지 재화 도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좀 재화 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의 하나의 중심지대는 원형의 형태로서 배우지가 형성이 되는 게 상권이 형성된 이상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중심이 존재한다면 원형은 더 이상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또 보세요. 이제 원형 형태로 배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배우지가 이렇게 형성하면 또 보세요. 이제 이 중심에서 최소 요구치는 이 부분이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여기까지네요. 딱 이 중심의 최소 요구치는 이 부분이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여기까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의 최소 요구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여기까지라는 이야기. 그럼 결국 이처럼 다수의 중심이 있었을 때 원형 형태로서 배우자 형성하면 결국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재와 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재와 도달이 이루어지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상형이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곳에 재와 도달 다 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배우질 하나 더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배우질 하나 더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 이때는 모든 지역에 재와 도달 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때? 불필요하게 중복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도 어때? 이상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죠. 참 원형의 자 다수의 중심이 되면 원형은 어때? 이상적인 배우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럼 어떤 틀로 배우지 형성이 이상될 것인가? 크리스탈로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엄청 했어요. 예, 그래도 안 떠오르니까 어느 한 날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고민하고 합니다. 야, 어떻게 형성 이상적이가 계속 고민하다 어떻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집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럼 벌집 건드니까 벌들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벌 피하기 위해서 얼른 고개 숙이니까 벌집이 보이더란 이야기요. 벌집 보니까 정육각형이다. 물론 크리스탈라가 산에 올라갔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벌집 건드렸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처럼 정육각형의 형태로서 이제 배우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림 잘 그렸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안 그린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하나의 중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심인데 이 중심의 최소 요구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재와 도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또 여기도 하나의 중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심의 최소 요구치는 이 부분입니다. 최소 요구치는 이 부분이고 여기까지 때 재와 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정육각형 틀에서 다수의 중심이 존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재와 도달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든 곳에 재와 도달 다 시켜준다는 이야기야. 또 불필요하게 중복 경쟁 없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모든 곳에 재와 도달 다 시키면서 불필요하게 중복 경쟁 없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중심이 존재할 때는 정육각형의 형태로서 배우지가 형성한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이제 여기에 하나의 중심이 있죠. 하나의 중심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중심인데 이 중심을 중의성의 상대적 그에 따라서 하나의 중심을 저차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차 중심이다라는 건 다음 이제 이것은 저차 중심을 연결해서 저차 중심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어때? 더욱더 넓은 배우지를 가는 이 같은 중심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럼 저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어때? 중차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중차 중심을 또 이렇게 연결합니다. 중차 중심을 연결해서 더 넓은 배우지를 갖는 중심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걸 고차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중심성의 상대적 그에 따라서 저차 중심, 중차 중심, 고차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저차와 고차 두 가지만 비교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저차 중심과 고차 중심 두 가지로만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하나의 중심이 뭡니까? 저차 중심이다. 그래서 저차 중심 연계에서 더 넓은 배우자는 중심을 어때요? 우리가 고차 중심이다.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차와 고차만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최소 요구치가 되겠습니다. 최소 요구치. 자, 그래서 이제 저차. 자, 여기에 저차 중심의 최소 요구치는 2분이 되겠지요. 2분. 반면 여기에 고차 중심의 최소 요구치는 어때? 2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차일수록 최소 요구치 범위는 어때? 더 넓다라는 이야기예요. 넓다. 저차는 어때?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화의 도달 거리다라는 겁니다. 재화의 도달 거리다 또는 도달 범위 좋습니다. 자, 저차 여기는 저차 중심은 재화의 도달 거리 여기까지지요. 여기까지. 그렇지만 여기는 고차 중심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때? 여기까지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고차 중심이 재화에 도달 거리는 어때? 더 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고차는 멀다, 저차는 어때? 상대적으로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심지 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지 간의 어때? 중심 간의 거리다. 그럼 보세요. 이제 저차와 저차 거리는 자, 저차와의 거리는 어때? 이렇게 되겠지요. 이게 저차와 저차 거리죠. 자, 보세요. 이제 자, 이 저차 중심과 저차 중의 거리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차와 고차는 어떻습니까? 자, 고차와 고차의 거리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럼 자, 중심의 거리도 자, 고차 중심과 고차 중심이 어때? 더욱더 멀다. 저차는 어때?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심지가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자, 고차 중심은 최소 위치 넓고 재화의 도달이 멀기 때문에 더욱더 어때?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저차 중심은 최소 요구치도 좁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심지의 수입니다. 수. 자, 사실 저차 중심이 여러 개 모여서 중차가 되고 중차가 여러 개 모여서 고차가 되겠죠. 따라서 저차에서 고차일수록 중심의 수는 어떻습니까? 저차에서 고차일수록 중심의 수는 어때? 감소한다라는 해서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고차 중심과 저차 중심을 비교해서 어쩌면 크리스탈 중심으로는 지금 고차와 저차를 비교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고차 중심, 저차 중심 비교했죠? 비교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어때? 이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도달 범위 일통해서 도시의 어떻습니까? 우리 예상했죠? 기능이라든지 도시의 기능이라든지 자, 규모, 자, 분포, 수, 이들을 어때? 설명하는 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선 편의상 이런 생각 해보세요. 고차 중심이다. 자, 이는 어때? 이마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홈 플러스 안 되냐? 됩니다. 다음 저차 중심이다. 동네 편의점 슈퍼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마트와 슈퍼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최소 요구치 어디가 더 넓을까요? 이마트가 더 넓다는 이야기예요. 넓다. 다음 재화의 도달 거리 어디가 더 멀리 배달됩니까? 이마트가 되겠죠. 다음 중심지 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와 이마트 사이의 거리와 슈퍼와 슈퍼 사이 거리 어디가 더 뭡니까? 이마트와 이마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슈퍼보다는 이마트가 더욱더 다양한 품목 치고하죠. 복잡 다양하다. 다음 슈퍼의 수와 이마트 수를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슈퍼의 수는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마트 수는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슈퍼의 수는 많고 이마트 수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슈퍼에서 이마트 수, 자, 수는 어때? 감소한다 해서 피라미드 구조다. 이제 어때? 이분도 이해되시겠죠? 슈퍼의 수는 많고 이마트 수는 적다. 그래서 저차의 고차일수록 자, 중심수는 감소한다. 피라미드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 교재 통해서 간단하게 반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4페이지를 보세요. 194페이지 보시면 양월 1번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다. 그런데 첫 번째 봅시다.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재화의 도달 거리와 여기 있죠.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통해서 도시의 수라든지 규모, 분포, 기능 등을 어때? 설명하는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95페이지예요. 평괄 2번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가 성립된 조건을 말씀했죠. 이게 최소 요구치는다면 최소의 2분만큼은 이번건 반드시 어때? 재화 도달을 할 수 있어야지 어때? 중심지가 성립이 된다. 따라서 최소 요구치보다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좁다면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반드시 이만큼의 상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만큼 재화를 도달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보다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지 중심지가 성립이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문 봅시다.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도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 즉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범위 내에 어때?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중심이 성조건이다. 썼대 표현돼 있죠. 최소 요구치보다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등호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용어 설명입니다. 중심지란 재화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도시의 중심을 말하는 거지요. 이런 중심지가 주변 지역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어때? 중심지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기능이 유지하기 필요한 최소한의 상권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즉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재화의 도달 범위란 중심지가 재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지역 범위를 말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배달시킬 수 있냐 이걸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심지 기능에 영향을 받는 공간적 한계 거리로 중심지로부터 판매량 또는 수요량이 어때? 0이 되는 지역까지 거리를 말한다. 자, 이때 0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시험은 이걸 말 바꾸고 있어요. 1이 되는 지역까지 잘못된 표현이에요. 쉽게 이생각합시다. 자,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배달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나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배달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수요량이 0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기까지는 어때? 배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지로부터 판매량 또는 수요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여기까지는 배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자 예깔에 박스 나와 있죠? 박스인데 첫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지금 최소 요구치 2보다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지 중심지가 어때?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평을 3번. 자, 이상적인 배우지의 형성 과정이다. 소개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자, 단일의 중심지 경우는 원형으로 배우지가 형성되기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다수의 중심지 경우는 끝부분 정육각형 구조로 배우지가 형성된 것이 이상적이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196페이지예요. 평으로 4번. 자, 중심지론의 주요 내용이다. 소개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중심지 계층 안의 포섭 원리로서 중심지는 중립성의 상대적 그에 따라 고차 중심과 저차 중심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차, 저차 비교를 해봤죠. 동그라미 2번. 고차 중심일수록 규모가 어때? 더 크다란 이야기예요. 크다. 그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고차 중심일수록 중심이 간의 거리는 어때? 더 멀다는 거지요. 저차 중심속 중심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중심의 거리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4번. 저차 중심에서 고차 중할수록 중심의 수는 어때? 감소하죠. 그래서 피라미드형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자 197페이지예요. 중간쯤 보시면 보충해서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설명드렸죠? 고차 중심이다. 이는 뭘 떠올리자? 이마트. 저차 중심이다. 뭘 떠올리자? 슈퍼.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소 요구치입니다. 최소치. 이마트는 상대로 최소치 더 넓겠죠? 슈퍼는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입니다. 또는 재화의 도달 거리. 도달 범위, 거리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 교재처럼 재화의 도달 범위다. 이래서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마트는 멀다. 다음, 슈퍼는 가깝다라는 거죠. 중심지 간의 거리입니다. 자, 이마트는 멀죠. 슈퍼는 가깝다라는 겁니다. 기능. 이마트는 복잡, 다양하다. 슈퍼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한다. 생각하시고, 그 옆에다 이 그림 하나 그려주시기 바랬어요. 수입니다. 수는 어때? 이처럼, 저차에서 고차속 줄어든다. 피라미드형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차 중심, 저차 중심 비교한 내용 나면 어렵게 생각 마세요. 고차는 뭘 떨립니까? 이마트. 저차는 뭡니까? 슈퍼.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비법이다 생각하시고 박스 내용만 박스에 보충학습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만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상업 입지론에서 크리스탈의 중심이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